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두각학원에서 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는 강사 송희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서 살짝 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시간 제한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간단한 정보만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목동이랑 강남 쪽에서 수업을 하다가 여기 대성에서 약간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강사들의 오디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선까지 가게 돼가지고 지금 두각학원이랑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 이력 중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보통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쌤은 계속 1학년 혹은 2학년 혹은 1, 2학년만 맡으시고 3학년 쌤 따로 있으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올해가 6년 차고 내년이 7년 차인데 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올라가서 한번 졸업시키고 다시 1학년 내려가서 3학년까지 지금 졸업을 시키고 이제 여기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 2, 3학년을 두 번 이제 경험을 해봤다는 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여서 그거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1, 2학년이라고 하는 학년을 전담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그 학년에 대해서 빠삭하다 보니까 뭔가 퀄리티라던가 그런 점이 좋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1학년 때는 이랬는데 2학년 때는 이 점이 모자랐고 그거를 보완했더니 3학년 때 이렇게 된다더라 하는 어떤 연속성의 측면에서 아이들을 두 번 돌려본 경험이 저한테는 강사로서 되게 뜻깊은 경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호다닥 넘겨서 사실 국어 수업 뻔하잖아요. 문학 가르치고 독서 가르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가 중요한 거니까 바로 이제 커리큘럼 얘기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사실 지금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국어 얘기 들으시면서 다 끄덕끄덕 하셔도 막상 방학 시작하면은 다 수학학원 보내실 거잖아요. 국어 중점으로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어가 왜 중요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입시를 치러보신 이제 첫째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시험 보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뭐 90점 맞았어, 95점 맞았어 하는 점수는 아이들이 대학 가는 점수랑 사실 별개거든요. 왜냐면 아주 어려운 시험에서 95점을 맞은 친구랑 아주 쉬운 시험에서 95점을 맞은 친구가 같이 취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표준 점수라는 걸로 환산을 해서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뭐 그 연도마다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100점 맞은 경우에 이제 대학교에서는 수학 100점 맞은 친구한테는 145점을 줄 거야라고 하는 거고 국어 100점 맞은 친구한테는 135점을 줄 거야라고 했죠. 근데 그 전년도 시험을 보면은 국어 100점 맞은 친구한테는 149점을 줄 거야. 근데 수학 100점 맞은 친구한테는 147점을 줄 거야라고 하는 거는 국어 100점 맞는 게 더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수능이나 대학교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국어에서 표점을 획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2학년 때부터는 조금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넘어가서 당연히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독서 문학을 수업할 건데 제 기준에서 이제 대상을 정확히 잡고 가자면은 저는 5등급 이하도 조금 힘들고 완전 상위권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상위권 친구들은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은 제가 수업을 해도 이 아이를 고쳐지기까지 가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타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는 친구들이고 나는 어느 정도 국어해, 나는 감이 좋아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 그런 친구들은 사실 뭐가 조금 더 효과적이냐면 그냥 유명한 선생님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표로 삼고 싶은 거는 낮은 2등급에서 그러니까 1, 2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말고 낮은 2등급에서 한 3, 4, 5까지 있는 친구들 이제 목표로 하고 싶은데 거기서도 이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엄마 나는 문학을 감으로 푸는 것 같아. 맞긴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이거나 혹은 점수가 마음에 안 드는데 본인이 뭐가 모자란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모자란지 모르겠다란 말은 엄마 나는 문학을 못해. 문법을 못해가 아니라 엄마 내가 문학을 풀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문학을 못한다라는 것만 알지 내가 왜 문학을 못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두 가지 감으로 문제 푼다고 느끼는 아이들 그리고 본인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번 제가 겨울방학에 수업을 하는 목표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독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교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가게 될 건데 일단 독서부터 바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번에 겨울방학 목표가 딱 두 가지만 잡을 겁니다. 너무 크게 잡지 않고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방학에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제재별 독해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뭐 경제 일주일, 법 일주일, 과학 일주일, 기술 일주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전 영역을 삼지 않을
거고 딱 목표 두 가지로 갈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꼬리물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같이 해주시려면 조금 힘들겠지만 저랑 같이 글을 잠깐만 읽어주셔야 되는데, 어머님들 아마 올해 이제 정부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뭐 수능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독서가 굉장히 높은 난이도고 문학이 쉬웠던 수능에서 독서 난이도가 내려가고 문학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머리를 돌려서 추론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쓰여있는 글을 쓴 의도대로 잘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난이도가 내려갔으니까요. 그때 이제 중요해지는 게 꼬리물기인데, 아마 이제 조금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3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지문의 첫 번째 문단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읽어볼게요.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이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데, 이때 제가 애들한테 이 문단을 보고 얘들아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거나, 혹은 이제 읽으면서 흔적을 남기는 아이들 있죠. 걔네한테 너네는 어디에 흔적을 남겼어? 라고 물어보면은 10명에서 7명에서 8명은 뭐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나오는 정보 주체나 여기 나오는 빅데이터 보유자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이 빅데이터 보유자이다. 빅데이터 보유자의 의의도 말을 해준 것 같고 거기다가 따옴표도 들어가 있어 뭔가 중요한 정보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요 문단에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색깔을 살짝 바꿔놨는데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색깔을 여기 데이터랑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색깔을 살짝 바꿔놨거든요. 읽어보실게요.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하면 요 첫 번째 문장과 요 두 번째 문장에 겹치는 단어가 데이터인 거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그럼 똑같이 또 데이터가 겹치는 거 보이시죠? 계속 데이터가 주인공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가서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하면 지금 요 문장과 여기 문장에서 겹치는 단어가 빅데이터로 바뀌었죠. 결국 1문단의 포인트는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꼬리물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봤을 때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 내가 잘 모르는 단어, 막 따옴표 쳐져 있는 단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그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꼬리물기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겹치는 단어, 그리고 문단과 문단에 겹치는 단어를 찾아서 이 문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잡아내는 게 첫 번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쉽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평가원이 난이도를 올리던 2018, 19, 20, 21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겹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다른 말로만 바꿔놓으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로 제시해주면 난이도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수능은 난이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독서의 경우에는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단어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따옴표 정보 주체와 따옴표 빅데이터 보유자는 안 중요한 건가요? 하면 그게 아니죠. 넘어가서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빅데이터 보유자와 정보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갔을 때 이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 결국 이 문단에서 포인트가 된 건데, 요거를 1문단에서부터 잡기 시작하면은 1문단이 원한 거를 잡지 못하는 게 되는 거겠죠. 이해 가실까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볼게요. 3문단까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처음에 2문단과 3문단을 겹치는 거는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된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그럼 2문단에서 얘기한 게 지금 소유권 주체였잖아요. 그걸 정보 주체로 갈지 아니면 빅데이터 보유자로 갈지. 근데 이제 가서 보시면 소유권의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그럼 왜 문단이 나뉜 거냐면 이제부터는 소유권이 아니라 나 이동권 얘기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꼬리물기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그리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를 잡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똑같은 단어로 반복되는 것부터 어렵게 다른 단어로 치환돼서 나오는 케이스까지 꼬리물기를 먼저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제재별 배경 지식으로 들어갈 건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문을 정말 이해하고 푸는 아이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풀었는데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배경 지식에 딸리죠. 뭐 어릴 때부터 어머님들도 아셨을 거예요. 뭐 신문을 읽혀야 된다, 뉴스를 봐야 된다,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해서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뭐 뉴스를 보라느니 뭐 신문을 보라느니 했는데 보는 척하고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게 안 돼요, 애들 그 어차피. 근데 이제 저희가 풀다 보면은 경제라던가 혹은 이제 뭐 법같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기본 배경 지식이 있죠. 예를 들면 통화량이 올라갔을 때 이율이 어떻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얘기한다던가 하는 기본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꼬리물기를 먼저 깔아놓고, 그 배경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법, 그리고 과학이요. 그래서 이 세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필수 배경 지식을 깔아주고, 그 배경 지식에 사용된 이제 지문을 가져다가, 평가원 기출 지문을 가져다가 수업하는 거. 해서 저는 목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독서는 꼬리물기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법, 그리고 과학에서 배경 지식 쌓고 그거 바탕으로 지문 독해하는 거. 해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 8주 동안의 목표는 딱 이거 두 가지로만 잡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지문을 읽을 때 저는 좀 이제 문장을 허투루 안 날렸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자기가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그냥 허투루 지문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다,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겹치는 단어가 있을 거니까 너가 이해를 못해도 그거라도 잡으면서 읽어보자 해서 이제 습관 교정용으로 독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문학에서 어머님들이 2학년한테 이것부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무조건 2학년 첫 수업할 때 시작하는 게 고전시가 읽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어머님들 애들한테 고전시가 하나나 가사 하나 주고 자 읽어봐 하면 애들 어떻게 읽냐면 임금, 달, 구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단어 짜맞춰가지고 느낌으로 가는 거죠. 대충 임금님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연군지정인가 보다. 뭐 대충 달 얘기 나왔으니까 밤이고 자연인가 보다. 이렇게 읽는 거지, 사실 한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고3을 지난주에 종강을 하고 왔는데, 고3 아이들이 한 18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진짜 고전 시가를 주고 이렇게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정말 180명 중에 고3인데도 불구하고 20-30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거 습관부터 바꿔야 돼서 맨 처음에 고전시가 읽는 것부터 매주 시조 하나씩을 테스트로 직접 읽게끔 하는 스토리가 이제 먼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는 게 보기를 통해 스스로 지문을 분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도 혹시 문학과 독서의 차이가 뭔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문학과 독서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문학은 작품이고 뭐 독서는 그냥 뭐 비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문학과 독서의 가장 큰 차이는, 독서는 평가원이 직접 지문을 쓰는데 문학은 평가원이 지문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독서는 애초에 평가원이 지문을 쓰니까 지문 자체에 평가원의 의도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면서 본인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고 싶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지문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학은 평가원이 지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지문을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 주관적인 문학을 가지고 객관식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평가원 기준에서는 자기들의 의도를 지문에 녹일 수 없으니까 어디에다 녹일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문제에 녹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가원이 제시하는 보기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조금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살짝 크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실제 평가원 기출이었고, 여기 위에가 보기고 여기 아래가 이제 지문 시작할 때 앞부분 줄거리를 제시해준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김동리의 영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해요. 그럼 애들 이거 읽습니다. 보기. 보통 보기 먼저 읽으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고 지문 들어가요? 다 까먹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문을 독해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보기에서 본인이 뭘 읽었는지 기억을 못하거든요. 근데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기억에서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운명을 수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읽어보시면,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이 역마살은 결국 이 성기의 운명이 되는 거겠죠.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성기가 떠돌이가 될까봐 정착시키려고 했구나가 아니라, 이게 운명인데 운명을 거부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스토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장수 영감의 딸 개연과 맺어주려고 하는데
그 계연이 알고 보니 자기랑 이제 엄마가 다른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이거를 그냥 성기랑 계연이가 헤어졌다가 아니라 운명을 거부하려고 했더니 운명을 거부하는 것을 실패했구나. 그럼 앞으로는 운명을 수용해야겠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보기를 읽고 와도 그냥 보기는 보기대로 냅두고 지문 그냥 따로 읽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보기를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이제 두 번째 목표는 보기에 나온 대로 지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도 허투루 읽지 않고 보기에서 나온 내용이 지문에 어떻게 녹아들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매일 아이들한테 예시를 드는 건데, 예를 들면 2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5 있을 때 저희가 순서대로 2 곱하기 3 더하기 4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먼저 하고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런 사칙연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문학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원칙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평가원은 주관성이 있는 문학을 가지고 식 문제를 내야 돼요. 근데 절대 오답 시비를 걸리면 안 돼요.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 가장 선택하기 좋은 방안은 뭐냐면 이분법적인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어떤 회색 논리를 선택하지 않고 흑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해야 평가원 입장에서 절대 오답 시비가 안 걸리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을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좋은 시어, 그리고 나쁜 시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편, 그리고 반대편, 그리고 세 번째 변화하기 전과 변화하기 후. 이런 식으로 평가원은 좀 이분법적으로 갈라지는 친구들을 출제 포인트로 매번 삼고 있는 점인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물론 이 문학의 우선순위인 사원칙이 지문을 해석하는 데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선지를 판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 세 가지, 첫 번째 고전시가 읽는 거, 두 번째 보기 해독하는 거, 세 번째가 선지 판별하는 건데, 이 선지 판별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 6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입니다. 아마 이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배부용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는데, 모든 선지를 다 같이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2번 선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2번 선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건 뭐냐면, 내가 답이 바로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국어는 문제가 수학과 다르게 수학은 답이 무조건 딱 4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어는 1번, 3번, 5번을 지웠더니 2번, 4번 중에 나는 지금 답을 못 고르겠어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답이 한 번에 안 나왔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굴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한꺼번인데 개별적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을까? 고유성? 고유성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막 본인이 꽂히는 단어들이 생겨요. 그럼 이거 아니지 않을까? 저거 아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애들이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선지에서 개별적인 존재라는 말이나 고유성이라는 말은 아무 힘도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사원칙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딱 하나죠.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번 선지는 일단 대조가 맞으면 넘어가줘야 되는 선지예요. 개별성이라던가 고유성이라는 말에 꽂히면 안 되고, 우선순위에 있는 대조, 그러니까 반대편이란 뜻이죠. 이거에 꽂혀서 얘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답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요런 단어에 꽂히기 시작하면 시험장에서 시간은 날아가고 마음은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이유는 단순히 지문을 독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지를 판별할 때 너가 어떤 말을 먼저 판별해야 되고 어떤 말은 일단 후순위로 날려도 된다라는 거를 시키기 위해서 선지 판별 훈련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세 가지, 지문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8주를 문제의 목표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의 의도는 문제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고전 시간 읽는 거, 보기를 통해서 스스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 판별하는 거. 해서 이 세 가지로 이제 8주를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서, 문학 이렇게 하고 중간에 어휘 테스트 있는데, 어휘 테스트는 문학, 독서로 둘 다 이루어져가지고 매주 테스트 보고 아이가 그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보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뭐 메인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얘기 드린 문학과 독서가 이제 공통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선택 과목이 있죠.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라고 해가지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머님들이 뭐 수업 어떻게 할 건지 들으러 오신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정보를 얻으러 오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머님들이 정보를 가져가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국어에서 선택 과목 비율로 따지면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한 20에서 30%, 아니 혹은 많으면 한 40%까지 해서 매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와 매체가 많은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1등급 학생들이 선택하는 비율이 언어와 매체가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높은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도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는 그 시간에
수학을 하겠다. 자기는 화작을 해도 무조건 1등급이 나올 거라서 상관이 없다 하고 의대 지망생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결국 6월부터 엄매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표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화법과 작문은 개념 공부하는데 맥시멈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시간 이상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화법, 말하기, 작문, 글쓰기이기 때문에 학습이나 암기량이 적고 제대로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반대로 언어와 매체는 제가 여기 5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50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학습량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면은 상위권 아이들이 몰리고 당연히 학습량이 많은 언어와 매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얘는 90점을 받았을 때 표점을 125점밖에 못 받아가는데 얘는 90점을 받으면 표점을 130 몇 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점수를 받을 거면 무조건 엄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다 해서 이제 언어와 매체로 쏠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화법과 작문이 무조건 단점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좋은 거는 뭐냐면은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본인의 암기력이나 좀 응용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오히려 화작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방금 뭐 말씀드린 학습량이 많다던가 표점에서 유불리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네이버에 쳐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공부하기 싫고 외우기 싫고 문법 어려워 해가지고 화작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화작이 정말 시험장에서 쉬울까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하는 입장에서 선택 과목을 만들었을 때 알아서 화작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택하고 엄매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선택해 라는 의도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적정히 이렇게 배분되기를 원했을 텐데 근데 실제 결과는 평가하는 목표는 얘네 사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결과는 언어와 매체로 다 쏠렸단 말이죠. 그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언어와 매체의 표점은 이만큼 올라가고 화법과 작문의 표점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이 차이가 평가원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평가원은 어떻게 갈 거냐면 이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실까요? 그러면 이 차이를 줄인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법과 작문을 까다롭게 내거나 언어와 매체를 쉽게 내는 거죠. 언어와 매체를 쉽게 내가지고 언어와 매체 표점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화법과 작문을 어렵게 내서 화법과 작문의 그 표점을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 차이를 줄이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독서, 문학, 선택 과목이 있는데 독서가 쉬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언어와 매체까지 쉽게 해버리면은 이 수능이 물수능이 돼버립니다. 그럼 평가원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화작을 까다롭게 내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화작이 편하고 쉬울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평가원이 의도한 바에 따라서 까다롭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위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국어 강사들이 화작을 많이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수업을 일요일 6시 반에서 9시 반에 할 건데 그 1시간 전에 언어와 매체는 따로 수업료를 받지 않고 5시 반에서 6시 20분에 50분 동안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혹시 아이가 엄마 나 화작할 거야 라고 했을지라도 어차피 수업료도 안 내는 거니까 그래도 1시간 일찍 가서 우리 엄매를 일단은 해보자 해서 내년 3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고3이 올라가는 지금 고2도 말고 내후년 3월 달까지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엄매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앞으로 고2 수업을 할 때 앞으로 1시간이든 뒤로 1시간이든 무조건 넣어서 엄매 수업을 할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혹시 화작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엄매를 일단은 해보는 쪽으로 이제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다다닥 가가지고 관리 얘기만 호다닥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주관이 크게 개입하지 못합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 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는데 여기가 유명하다더라 혹은 여기가 그 학교 애들이 많다더라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아이가 나 친구 따라서 어디 갈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고2쯤 되고 고3쯤 되면은 아이가 자기가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문제되는 게 한 3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한 3개월 다니다 또 바꾸고 3개월 다니다 또 바꾸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수업을 듣고 오면은 2단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럼 다 앞에서 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게 돼야 정상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랑 안 맞나 봐. 나는 이게 아닌가 봐. 안 되겠어. 김승리 찾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계속 학원을 바꾸고 하는 건데 저희가 우리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습이 배울 학자의 익힐습이란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이 습단계 없이 배우기만 하고 바로 체화가 되기를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습자는 제가 백날 앉아가지고 애들아 복습해야 돼.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해봤자 아시잖아요. 애들이 복습만큼 안 하는 게 없죠. 애들은 새로운 문제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을 이제 무조건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클리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저는 주간지인데 사실 이렇게 주간지를 진행하는 게 고3 강사가 아닌 이상 조금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고1부터 고3까지 두 번 돌렸기 때문에 조금 가능한 케이스인데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매일매일 독서지 지문, 문학두 지문, 선택 과목 한 지문 해가지고 매일매일 풀 수 있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 뒤에는 답지가 아니라 제가 직접 이렇게 손필기로 만든 분석지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답지나 해설지가 아니라 제 손필기 분석지를 보고 좀 제가 생각한 사고 과정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주 한 권씩 풀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출석할 때 내게 되면은 A, B, C, F로 나눠서 과제 검사를 할 거고 A는 5일차까지 다 한 거, B는 4일차까지 한 거, C는 3일차부터 이제 C가 되는데 C부터는 미통과이기 때문에 미통과 학생들은 그 다음 주에 다시 시험을 보거나 이제 다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제 과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주간지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실전 모의고사인데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시간 보이시죠? 1월이 시작이 되면은 수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 원래 수능은 8시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8시 40분에 시작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학원이 10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8시 40분에 봐서 10시에 끝나면 아이들이 다음 학원 가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20분 땡겼습니다. 8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조교 선생님 감독하에 OMR까지 기록하는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난이도는 고등학교 2학년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될 거고 이것 또한 저희가 답지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필기 분석지로 제공할 거고 매주 어머님들한테 성적표가 발송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2등급에서 5등급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2등급에서 5등급 점수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제 얘를 한 2주나 3주 지켜봤는데 아이의 점수가 뭐 지속적으로 95점 이상이다, 지속적으로 90점 이상이다 하면은 높은 난이도, 그러니까 고난도 모의고사가 하나 따로 되어 있어서 난이도는 2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매주 1회 모의고사 보고 1회 성적표 나가고 이걸 클리닉 시간에 같이 첨삭하게 된다가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리뷰 테스트인데 리뷰 테스트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저는 절대 객관식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고 반드시 OX나 서답형, 단답형으로 만들고 이때 답의 근거까지 써야만 맞는 걸로 쳐주는데 그 이유가 제가 맨날 이 구멍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5등급에서 2등급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통 여기까지 있는 친구들이 한 4, 5등급 친구들이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2, 3등급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시험지를 풀거나 100점으로 가는 과정에 이 길을 가는 과정이라고 쳤을 때 4, 5등급 친구들은 풀다 보면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니까 뭐는 알고 있냐면 본인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 3등급 애들이 애매한 게 항상 그 등급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혼자 풀잖아요. 안 빠져요. 쭉 가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면 항상 이슈가 생기죠.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잠을 못 잤다, 옆에 애가 시끄럽게 했다, 콧물이 너무 났다, 뭐 별의별 이제 핑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핑계들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평상시엔 안 빠졌는데 그 시험장에서만 빠진 어떤 구멍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거를 자기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수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 엄마 내가 배만 안 아팠으면, 아 진짜 밀려 쓴 거라니까, 아 진짜 옆에 애가 시끄럽게만 했으면, 아 진짜 그 선생님이 자꾸 왔다 갔다만 안 했으면 해가지고 자꾸 이 이유가 만들어지는데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본인이 구멍이 있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용도가 이 리뷰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리뷰 테스트가 기준 점수가 있어서 통과 못하면 재시험을 봐야 되니까 복습을 강요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리뷰 테스트를 다 맞는 친구들은 1등급 친구들도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2등급이 나오지만 혹은 3등급이 나오지만 내가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운빨로 나왔구나, 내가 아직 모자란 게 많구나 라고 하는 그 부족함을 인지시키기 위한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매일 다 다르다, 주간지,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이 리뷰 테스트를 언제 첨삭을 할 거냐면 1대1 클리닉으로 첨삭을 할 겁니다. 제가 주에 못해도 3회에서 4회는 여기 학원에서 오프라인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이때 아이들이 직접 와가지고 저 혹은 제 조교쌤들과 이제 클리닉을 하게 될 건데 여기서 조교쌤들은 제가 처음에 의대생도 써보고 서울대생도 써봤는데 의대생 친구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의 질문을. 이게 왜 질문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 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의대생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의대생도 1년 써보고 서울대도 1년 써봤는데 안 된다. 답은 내 수업을 들은 애들이어야겠다 해서 제 수업을 듣고 어느 정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로 이제 구성된 조교단이랑 저랑 클리닉을 할 건데 이때 클리닉에서 포인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학생이 질문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질문해야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학생이 질문하라고 하면은 일단은 빨리 가고 싶으면 질문 안 하겠죠. 없어요.
다 이해됐어요. 해설지 보니까 다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조금 소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못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제가 맞은 문제 틀린 문제 가리지 않고 조교들한테 몇 번 문제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해놓을 거고, 저도 매주 테스트를 만들 때 이 문제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을 겁니다. 그럼 그거는 맞았더라도 이게 왜 답이고 이거 왜 답이 아닌지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테스트를 통한 이제 클리닉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플래너 관리인데, 이 플래너를 꼭 제가 제작한 플래너를 쓰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플래너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저랑 같이 국어는 일주일 스케줄을 다 확인을 할 거고요. 저는 항상 수업할 때 목표가 뭐냐면, 제 수업을 듣는데 뭐 추가로 뭐 매산비를 산다, 마더텅을 산다, 필요가 없게끔 제가 자료를 주는 게 무조건 저는 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추가로 나는 뭘 더 듣고 싶고 뭘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일주일 스케줄을 같이 짜고, 클리닉 하고 나면은 제가 여기 클리닉 노트에다가 플래너에다가 같이 그날 클리닉한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점을 조심해 오기를 같이 써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확인하시기에도 좋겠지만, 아이들이 사실 와서 클리닉을 듣고 뒤돌아보면 까먹겠죠. 근데 본인이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이 플래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제 2번을 돌리면서 1, 2, 3학년을 돌리면서 학원 자체 시스템만으로는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져서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분석지라던가 혹은 제가 지금까지 수업한 모든 인강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 인강이 제가 이제 1, 2, 3학년을 2번 돌렸으니까 쌓여있는 인강들이 있겠죠. 그래서 약 300개의 강의가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학생이랑 클리닉을 하다가 얘는 문법이 너무 모자라다, 혹은 문학 개념어가 너무 모자란데, 혹은 독서에서 어느 지점이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강의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시즌이 끝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월 겨울방학이 끝나거나 혹은 월이 끝나게 되면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학생 현황 보고서를 하나 보내드리는데, 이게 사실 어머님들 그 문자에 대한 피곤도가 굉장히 높지 않으신가요? 뭐 등원했다고 오고, 하원했다고 오고, 돈 내라고 오고, 뭐 했다고 오고 해서 이게 좀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시즌별로 아이의 모의고사 점수, 과제 결과, 어휘 테스트 결과, 그리고 저랑 피드백한 내용까지 한 장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제 수업 시간표랑 이제 클리닉이 가능한 시간, 실전 모의고사 시간 모두 다 그 프린트물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혹시나 제가 문법을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씩 진행을 하는데 나는 2달 내내 무조건 문법을 다 끝내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1월 1일부터 월요일에 3시간씩 문법 강의도 개강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문법이 급한 게 아니라 독서 문학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이거 안 듣고 그냥 정규 수업만 따라와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조금 말이 빨랐는데 이해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나 혹은 카카오톡에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